안녕하세요.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공간, 옛날 달그림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민재는 39세로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15층에 있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벗겨진 벽과 형광등이 깜빡이는 흐릿한 복도를 가진 이 건물은 민재의 기분과 닮아 있다. 조용하고 낡고 잊혀진 듯하다. 그는 사운드 엔지니어로 세밀한 작업을 요구하는 일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음파의 세계에 갇혀 있다. 그는 하루 종일 녹음실에서 음악, 소음 혹은 타인의 목소리를 편집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자신은 꼭 필요한 대화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의 삶은 마치 오류가 있는 녹음 테이프처럼 단조로운 리듬이 반복되며 절정도, 강조점 없이 흘러간다. 매일 밤 녹음실에서 돌아온 민재는 아파트 창문을 열고 담배 한 개디를 피우며 도시의 습한 공기 속으로 하얀 연기를 뿜어낸다. 작은 발코니에서 그는 맞은편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그곳에 불 켜진 창문들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눈처럼 그를 바라보는 것 같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는 것은 바로 아래층 14층의 한 아파트다. 그곳은 항상 주황빛 노란 불빛으로 밝혀져 있는데 따뜻하지만 어딘가 나른한 분위기를 띠며 마치 그 빛이 어떤 비밀을 숨기려는 듯하다. 민재가 그 여자를 처음 본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수백 개의 손가락처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는 창가에 서서 거친 손가락 사이로 붉게 타오르는 담배를 쥐고 차가운 안개 속으로 숨을 내뱉었다. 14층 아파트의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그는 가냘픈 실루엣을 보았다. 하얀 얇은 잠옷을 입은 여성이 유리창 앞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황금빛 불빛에 비친 흐릿한 그림처럼 동상처럼 서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의 일부를 가렸지만 그녀의 눈 혹은 민재가 눈이라고 생각한 것은 마치 그를 똑바로 바라보는 듯했다. 그는 추위 때문이 아닌 그녀가 자신이 거기 서서 그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한 기묘한 느낌에 몸을 떨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커튼을 치거나 불을 끄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마치 그 방의 일부, 그 황금빛 불빛의 일부인 듯 서 있었다. 다음 날 밤 그녀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같은 하얀 잠옷, 같은 움직이지 않는 자세,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빛. 민재는 그녀에게 점점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습관에 빠져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매일 밤 첫 담배가 다 타고 나면 그는 창가에 서서 그녀의 모습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늘 정확한 시간에 마치 의식처럼 그녀는 거기에 서서 위를 바라보았다. 어떤 밤에는 그녀가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것 같았고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또 어떤 밤에는 흐릿한 불빛 속에서 그녀가 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 윤곽이 마치 잉크가 번진 그림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민재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늘 자신의 논리적 사고와 숫자와 음파로 모든 것을 분석하는 능력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누구인가? 왜 항상 거기에 서 있는가? 왜 그 아파트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가? 그리고 왜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자신만이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인가? 그는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담배 한 개비만 피우던 대신 그는 창가에 더 오래 서 있었고 때로는 몇 시간씩 그녀를 관찰했다. 그는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발코니로 몸을 내밀며 시야를 바꿔보았다. 하지만 어느 각도에서 보든 그녀는 항상 거기에 공간도 고정된 점으로 존재했다. 그는 심지어 작은 망원경을 샀다. 전혀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던 물건이었다. 망원경을 통해
그녀의 모습은 더 선명해졌지만 동시에 더 기묘했다. 그녀의 하얀 잠옷은 평범한 천이 아닌 듯했다. 마치 안개로 짠 것처럼 얇고 거의 투명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녀의 눈, 만약 그것이 정말 눈이라면 슬프면서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묘한 매력을 띠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비가 그치고 공기가 답답해진 때 민재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창가에 서서 담배가 다 타버린 지 오래였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 그녀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는 확신했다. 그녀의 손이 올라가며 마치 손짓하는 듯 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쿵쾅거렸다. 그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아파트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 그가 감히 닿지 못했던 어떤 곳으로. 그 후로 민재는 그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는 더 이상 담배를 피우기 위해 창가에 서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고 찾고 이해하려 했다. 그는 과학자처럼 그녀를 관찰한 순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22시 3, 유리창 앞에 선 여자, 하얀 잠옷, 노란 불빛. 23:17, 살짝 고개를 기울임, 아마 위를 보고 있는 듯. 01:45, 그녀가 우는 것 같음. 그의 수첩에 적힌 메모는 점점 더 빽빽해졌지만 답에 가까워지기는커녕 끝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기분만 들었다. 그녀는 단순한 형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외로운 밤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그녀가 정말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오랜 외로움이 그의 정신을 갉아먹으며 만들어낸 환상인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녹음실에서 홀로 타인의 웃음소리, 속삭이는 사랑의 말을 반복해 들으며 보낸 밤들을 떠올렸다. 정작 자신은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잃어버린 무언가의 상징일까? 아니면 그가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이름 없는 갈망의 알림일까? 어느 날 밤 흐릿한 달빛이 잿빛 구름 사이로 비쳤을 때 민재는 변화가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를 느꼈다. 창문에서 불어온 바람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보았고 처음으로 그녀가 단순히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그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는 마치 자신이 14층의 노란 불빛 속에 갇힌 듯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보이지 않는 밤이면 불안했고 마치 자신의 일부가 사라진 듯했다. 그녀가 나타나는 밤이면 이상한 평온함과 함께 불안이 뒤섞였다. 그는 자신이 이성을 잃고 있는지 아니면 그녀가 정말로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인지 자문했다. 그는 14층으로 내려가 그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그녀와 마주할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막연한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다. 그녀가 실제하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더 무서운 것은 그녀가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민재는 깨달았다. 외로움은 단순히 타인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를 둘러싸고 만든 보이지 않는 방, 그와 이름 없는 형상들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14층의 그 여자는 그녀가 누구이든 무엇이든 그 방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비는 이미 오래전에 그쳤지만 민재의 아파트 안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습기가 어디선가 배어나와 벽의 구석구석에 스며든 듯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지막 담배는 이미 타버려 재떨이에 잿빛 흔적만 남겼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맞은편 14층 아파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은 여전히 주황빛 노란 불빛이 밝혀져 있고 하얀 잠옷을 입은 여성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마치 결코 완성되지 않은 그림처럼. 오늘 밤 그녀는 울지 않았고 손짓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거기에 서 있었고 민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알고 싶었다. 알아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슬리퍼를 신고 옷걸이에 걸려있던 외투를 집어들었다. 14층으로 내려간다는 생각은 며칠 전부터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막연한 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필요였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명령이었다. 그는 그녀와 마주했을 때 무엇을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문을 두드릴지, 말을 걸지, 아니면 그저 그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라볼 뿐일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창가에 서서 끝없는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게 둘 수 없었다. 아파트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약한 심장 박동 같은 소리를 냈다. 민재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14층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멈춰섰다. 복도가 없었다. 문도 없었다. 대신 그의 앞에는 먼지로 덮인 회색 콘크리트 벽이 있었다. 거미줄 같은 작은 균열들이 퍼져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13층에서 15층으로 바로 건너뛴 것 같았다. 그는 다시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14층은 존재하지 않았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이 무거워졌다. 그는 엘리베이터의 제어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숫자들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12, 13, 15, 14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착각했을까? 매일 밤 보던 그 아파트가 정말 14층에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발코니에서 층수를 세어보았고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노란 불빛과 그 신비한 여성이 있는 아파트는 바로 그의 아파트 아래층이었다. 틀릴 리 없었다. 그는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그녀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마치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민재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를 느꼈지만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는 것인지 오랜 외로움의 밤들이 그로 하여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든 것인지 자문했다. 하지만 그 불빛, 그 실루엣은 너무 선명하고 너무 생생해서 단순한 환영일 리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답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파트 1층 로비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늙은 경비원 박 씨가 낡은 나무 책상 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박 씨는 마른 체구에 주름진 얼굴과 늘 피곤해 보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민재는 평소 그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오늘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박 씨, 민재는 약간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다. 이 건물에 14층이 있나요? 박 씨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이 가늘어지며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했다. 그러더니 그는 쉰 목소리로 킬킬 웃었다. 자네가 14번째로 14층에 대해 묻는 사람이야. 그가 약간 빈정대는 투로 말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오래전에 지어졌고 14층은 없어. 사람들은 4라는 숫자를 꺼리잖아. 죽음의 숫자니까. 13층과 15층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콘크리트 벽뿐이야. 민재는 심장이 조이는 듯했다. 하지만 저는 불빛을 봤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마치 자신을 설득하듯 말했다. 매일 밤 14층에서 노란 불빛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여성이 있었어요. 박 씨는 미간을 찌푸렸고 입가에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한참 동안 민재를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말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자네 피곤한 거야, 민재. 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이상해진 거야. 좀 쉬어.
하지만 민재는 쉴 수 없었다. 박 씨의 말은 그를 안심시키기는커녕 더 큰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파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건물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검색에 능숙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집착이 그를 그 어느 때보다 끈기 있게 만들었다. 그는 부동산 웹사이트, 오래된 기사, 심지어 서울의 기묘한 이야기에 대해 논하는 지역 포럼까지 뒤졌다. 몇 시간 뒤 그는 1999년에 작성된 짧은 기사를 발견했다. 지역 신문의 아카이브에 묻혀 있던 기사였다. 기사에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가 언급되어 있었다고 했다. 화재는 13층과 15층 사이의 공간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법으로 지어진 한 방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추가적인 세부사항이나 이름, 사진은 없었다. 단지 한 줄로 그 방에 살던 한 소녀와 장애가 있는 그녀가 언급되어 있을 뿐이었다. 민재는 노트북을 닫았고 다시 한기가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그녀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단순히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다. 비록 그 얼굴을 선명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더 큰 무언가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에 휘말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 씨가 말했던 14층에 대해 물었던 다른 사람들을 떠올렸다. 14번째 사람이라고 그가 말했다. 그들도 그녀를 보았을까? 그들도 창가에 서서 그 노란 불빛과 흐릿한 실루엣에 빠져들었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제 여기 없는 걸까?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 민재는 자신이 단순히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규칙도 모르는 게임에 끌려들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수첩을 다시 펼쳤고 그녀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찬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다. 14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진짜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담배도 피우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맞은편 아파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다. 마치 그녀가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묻어둔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그는 외로운 세월, 녹음실과 아파트,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가둔 날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외로움의 화신일까? 아니면 그가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경고일까? 민재는 더 작은 디테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파트 안의 소리가 변한 것 같았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속삭임처럼 들렸고 나무 바닥의 삐걱거림은 발자국 소리 같았다. 그는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소리들. 어느 날 밤 그는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일어났지만 창밖을 보니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단지 노란 불빛만이 여전히 타오르며 그를 도발하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14층, 그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을 더 적었다. 나는 그녀를 찾을 것이다. 그녀가 누구든. 민재는 더 이상 창가에 서서 존재하지 않는 14층 아파트를 내려다보며 보낸 밤들을 새지 않았다. 하지만 주황빛, 노란 불빛이 켜질 때마다, 하얀 잠옷을 입은 여자의 실루엣이 나타날 때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자신을 점점 더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도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충동이었다. 마치 그가 전혀 배우지 못한 언어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14층이
단지 콘크리트 벽으로 막힌 빈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민재는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환각이라고 애써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실제했다. 적어도 그의 세계에서는 그랬다. 그는 조사를 시작했다. 탐정의 열정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단조로운 삶 속에서 의미를 붙잡으려는 절박함에 가까웠다. 민재는 과거를 파헤치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시립보서관에서 몇 시간씩 낡은 마이크로필름을 뒤적이며 지난 세기 말의 바랜 신문 기사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전에 읽었던 1999년 화재에 관한 짧은 기사에서 언급된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 했다. 불법으로 지어진 방, 소녀,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 짧은 문장은 이제 그의 길을 비추는 불꽃이 되었지만 동시에 끝없는 미로 속으로 그를 이끄는 듯했다. 높은 책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한 도서관에서 민재는 또 다른 퍼즐 조각을 찾았다. 다른 지역 신문 기사에서 그는 이전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1999년의 화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13층과 15층 사이에 위치한 불법방은 이 아파트 단지 건설에 참여했던 김이라는 건설 노동자가 딸 서연과 함께 집세를 내지 않기 위해 몰래 만든 공간이었다. 그 방은 공식 설계도에 존재하지 않았고 비상구도 제대로 된 창문도 없었다. 단지 작은 유리창 하나만이 있었고 아마도 그곳에서 주황빛 노란 불빛이 비쳤을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당시 19세였던 서연은 아버지를 구하려고 문을 부수려 했지만 불길이 너무 강렬했다. 아버지는 사망했고 서연은 구조되었지만 그 후 사라졌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민재는 서연이라는 이름을 읽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첩에 그 이름을 적었다. 14층 여자에 대한 기록들 옆에 서연, 그는 중얼거렸다. 마치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 그녀를 다시 불러올 수 있을 것처럼 혹은 적어도 그녀가 왜 자신의 삶에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그는 그녀의 얼굴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비록 선명히 보지 못했지만 슬픈 눈,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안개처럼 얇은 하얀 잠옷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힌 질문은 이것이었다. 왜 그녀가 자신에게 나타난 것일까? 왜 하필 자신이고 왜 하필 지금일까?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건설업계의 옛 지인을 통해 민재는 90년대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했던 퇴직한 엔지니어와 연락을 취했다. 그 남자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머리와 느린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전철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민재를 만났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화재 후 그 불법방은 완전히 철거됐어. 그들은 그곳을 완전히 막아버렸지. 아무도 그 얘기를 다시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 사람들은 그 방이 저주받았다고 했지. 화재 때문만이 아니라 그 소녀 때문이야. 그녀는 절대 떠나지 않았어. 민재는 미간을 찌푸렸다. 떠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엔지니어는 민재를 바라보며 계속 말할지 고민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너처럼 15층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가 말했다. 그들은 불빛을 봤다고 했지. 소녀를 봤다고. 하지만 모두가 보는 건 아니야. 외로운 사람들만, 아마도. 혼자 사는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그 소녀가 14번째 사람을 찾기 위해 나타난다고 했어. 왜 14인지 아무도 몰라. 그냥 무작위 숫자일지도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민재는 온몸에 한기가 스치는 것을 느꼈다. 14번째 사람. 그는 거의 속삭이듯 반복했다. 그들이 누구죠? 엔지니어는 어깨를 으쓱였다. 누가 알겠나.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어. 몇몇은 이사를 갔고 몇몇은 사라졌지. 자네가 지금 그 최신 사람, 14번째 사람 아닌가? 민재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아파트로 돌아왔다. 서연, 화재, 존재하지 않는 방, 그리고 숫자 14.
그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그는 좁고 연기로 가득한 방에서 꿈을 꾸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어린 소녀의 비명, 그리고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 방 안에 서 있었지만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잠에서 깼을 때 그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그녀는 거기에 없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주황빛 노란 불빛이 꺼져 있었다. 그녀의 부재는 민재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듯 그 일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그는 아파트를 뒤지며 그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창문, 문틈, 심지어 방 구석까지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고요함과 점점 커져가는 공허함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단서를 찾았다. 오래된 온라인 포럼에서 그는 10년 전 15층에 살았던 누군가가 올린 글을 발견했다. 그 사람은 자신도 소녀를 보았고 불빛을 보았으며 밤에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썼다. 글은 민재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문장으로 끝났다. 그녀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당신이 기억하기를 원할 뿐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 민재는 자문했다. 서연을, 화재를, 아니면 오랜 외로움과 무의미한 일상에 묻어둔 자신을. 그녀가 단순한 유령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 기억, 그리고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것들에 반영된 얼굴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수첩을 펼쳐 한 줄을 더 적었다. 서연, 14번째 사람. 그녀는 내가 기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는 여전히 몰랐다. 그는 단지 매일 밤 주황빛 노란 불빛이 다시 켜질 때 자신이 답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고, 그리고 동시에 두렵지만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외로운 사운드 엔지니어가 아니었다. 그는 찾는 자가 되었고 불분명한 형상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계속 나아가면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멈춘다면 그는 영원히 자신의 외로운 방에 갇히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곳에는 불빛도 실루엣도 그리고 자신조차도 없을 터였다. 1999년 화재와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된 후 민재는 폭풍 속을 표류하는 배처럼 느껴졌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매일 밤 14층 아파트에서 빛나는 주황빛 노란 불빛은 마치 등대처럼 그를 이끌었다. 유혹적이면서도 위협적인 그 빛 속에서 하얀 잠옷을 입은 소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이제 그녀를 볼 때마다 민재는 더 깊은 연결감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한 유령이 아니라 그가 잊고 있었던 자신의 기억의 일부 같았다. 그는 이제 그녀에 대해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녀가 자신을 왜 하필 자신이 14번째 사람으로 선택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그날 밤 비가 다시 쏟아졌다. 빗소리가 민재의 아파트 유리창을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그는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고 담배는 이미 타버려 재떨이에 잿빛 흔적만 남았다. 그는 평소처럼 창가에 서지 않았다.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를 보면 멈출 수 없을까봐, 그녀가 자신을 준비되지 않은 곳으로 이끌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아파트 안의 고요함은 그의 불안을 더 키웠다. 빗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 박동소리가 뒤섞여 그가 너무도 익숙한 외로움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그러다 다른 소리가 그를 방해했다. 날카롭고 가벼운 유리창에서 나는 똑똑 소리. 민재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었다. 그는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흐릿한 비와 도시의 어둠뿐이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차가운 창틀에 손을 얹고 14층을 내려다보았다. 노란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맞은편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거기에 누가 서 있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민재는 가슴속에 텅 빈 공간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를 잃은 것 같았다. 비록 그는 그녀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그의 시선이 창문 틈으로 향했다. 창틀과 문 사이에 단단히 끼어 있는 작고 접힌 종이 한 장이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고 그 종이를 꺼냈다. 종이는 낡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전날 밤만 해도 그 종이가 없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책상 램프의 흐릿한 불빛 아래에서 종이를 펼쳤다. 검은 잉크로 쓰인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명확했다. 당신은 14번째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를 유령으로 보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죠. 나는 이제 가요. 자신 외에 누구도 기다리지 마세요. SY. 민재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마치 눈을 깜빡이면 사라질까봐. SY. 서연. 존재하지 않는 방의 소녀. 그는 종이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두려움이나 상실감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 순간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이상한 느낌 때문이었다. 서연. 그녀가 누구든 무엇이든 그를 보았다. 외로운 사운드 엔지니어가 아니라 의미 없는 반복의 나날을 보내는 39세 남자가 아니라 진짜 민재를, 그가 깊이 묻어둔 고통과 갈망까지도 보았다. 그는 일어나 새 담배에 불을 붙이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14층의 불빛은 꺼져 있었다. 더 이상 소녀도 흐릿한 실루엣도 없었다. 단지 밤과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가 내려진 듯 가벼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보다 앞선 14번째 사람들을 생각했다. 서연을 보았지만 아마도 두려움에 등을 돌리거나 도망쳤을 사람들. 그들은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 유령? 환영? 혹은 술자리에서 이야기할 소재? 하지만 그에게 그녀는 거울이었다. 외로움이 저주가 아니라 자신과 마주할 공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민재는 지난 몇 달간 그녀에 대해 기록했던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한 줄을 적었다. 서연, 그녀는 떠났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수첩을 덮어 선반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소녀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찾기 위해 아파트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다. 다음 날 그는 색다른 기분으로 녹음실에 갔다. 평소 짧은 업무 질문으로만 소통하던 동료들이 그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괜찮아, 민재? 한 동료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가볍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가 거의 짓지 않던 미소였다. 그는 답했고 이번에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다. 그는 작은 습관들을 바꾸기 시작했다. 매일 밤 창가에 서거나 타버린 담배를 새는 대신 그는 밖으로 나갔다. 목적 없는 도시 산책일지라도. 그는 이전에는 무시했던 디테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길가 포장마차에서 나는 떡볶이 냄새, 비에 젖은 도로에 반사되는 네온 불빛. 삶은 알고 보니 녹음실의 음파뿐 아니라 작고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녀의 글씨가 적힌 종이는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다. 마치 부적처럼 그가 보이고 이해받았음을 상기시키는 물건이었다. 그는 그녀가 정말 요령이었는지 아니면 오랜 외로움 속에 묻어둔 자신의 일부였는지 궁금했다. 그는 더 이상 답을 찾지 않았다.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몇 달 뒤 비가 다시 내리는 어느 밤, 민재는 창가에 서서 노란 불빛을 찾는 대신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자신 외에 누구도 기다리지 마세요. 그는 그녀가 단순히 떠남을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빈 공간을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임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비록 외로웠지만 텅 빈 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탐험하고 마주하고 자신을 찾아낼 공간이었다. 그는 마지막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하얀 연기를 빗속으로 날려보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미소 지었다. 자신을 위한 그리고 서연을 위한 미소였다. 그녀는 그가 외로움 속에서도 언제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때로는 타인의, 때로는 자신의 그림자라는 것을 보여주었다.